임미현의 아침 뉴스. 한미양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 제재 등을 논의하는 워킹그룹을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을 대북 제재 예외로 인정할지가 관건입니다. 정부가 박근혜 정부 때 일본과 위안부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오늘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가 사법행정의 비판적인 법관들의 인사 조치를 검토한 문건 4년치를 확보했습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민주노총이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발해 오늘 하루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의 가해 학생 가운데 한 명이 올해 초 또 다른 폭행 사건을 일으켰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내륙 곳곳에 첫눈이 예상됩니다. 비나 눈이 그치고 나면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1일 CBS 아침 뉴스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 제재 등을 논의할 한미 워킹그룹이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남북 경제 협력의 상징인 철도 연결 사업을 대북 제재 예외로 인정할지 주목됩니다. 첫 소식 워싱턴 장규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이곳 미국 시간으로는 오늘 오전 한미 워킹그룹, 즉 실무단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고요. 외교부의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미국 국무부의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면담한 이후 한미 양국의 대북정책 담당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도훈 본부장은 어제 일부 특파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워킹그룹은 한미 쌍방이 서로 협의하는 형태로 조율이 필요한 모든 사안을 논의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한미 간에 있는 모든 공조가 필요하고 협의가 필요한 것은 다 논의할 생각입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남북 철도 연결 등 남북 협력 사업과 관련해 미국이 제재 예외를 인정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남북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을 하기로 합의한 상황인데요. 이번 워킹그룹 회의에서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아울러 북한 측의 일정 문제로 한 차례 연기된 북미 고위급 회담의 개최 시점과 의제 등도 협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워킹그룹 회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이도훈 본부장은 미국 시간으로 오후 6시, 우리 시간으로 오전 8시에 이곳 워싱턴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어서 여기서 회의 내용이 일부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장규석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만들어진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이 오늘 공식 발표됩니다. 일본 정부가 낸 10억 엔의 처리 방안이 발표에 포함될지 관심입니다. 김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성가족부가 오늘 화해치유재단의 해산 결정을 발표합니다. 화해치유재단은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재단은 일본 정부가 인도적 성격으로 쓰도록 낸 거출금 명목의 10억 엔을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정식 배상금도 아닌데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공식적이고도 진정한 사과도 하지 않아 위안부 할머니들을 비롯한 각계의 반발을 샀습니다. 지난해 이사진들까지 대거 사퇴하면서 사실상 유령재단 상태였습니다. 정부의 이번 해산 결정 발표에서는 일본 정부가 재단에 출연한 10억 엔의 처리 방침은 담기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단이 완전히 해산되기까지 약 6개월에서 1년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이 기간 동안 10억 엔 처리를 위한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이어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이 나오면서 한일 관계는 더욱 냉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김재환입니다. 양승태 사법부가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의 인사조치를 검토한 문건 4년치를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정석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은 지난 6일 법원행정처를 압수수색하면서 무리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 4년치를 확보한 것으로 C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 문건은 음주운전이나 성추행 등 비위를 저지른 판사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검토하기 위해 작성된 법원행정처 보고서입니다. 문제는 이 문건에 양승태 사법부의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던 판사들 명단까지 포함됐던 것. 검찰은 명단에 적힌 판사들에게 당시 법원행정처가 실제 인사불이익을 실행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 문건에는 원세훈 1심 재판 결과를 비판한 판사부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비판하는 글을 쓴 판사까지 여러 명의 판사 이름이 적혀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대법원이 3차례에 걸친 자체 조사에서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실체는 없다고 밝힌 터라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해당 문건이 블랙리스트 파문이 불거진 지난해 3월 이후에는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원행정처가 눈치껏 작성을 중단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특히 이 문건은 박병대 법원행정처장과 양승태 대법원장 등 당시 사법행정 수뇌부의 결재를 거쳐 작성됐습니다. CBS 뉴스 정석호입니다. 국회를 올스톱시킨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놓고 민주당이 내부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수용 불가를 외치던 입장과는 다른 것이어서 국회 정상화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됩니다. 김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조만간 야사당이 요구한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수용할지가 국회 정상화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어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수용하면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했던 야당이 다시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는 방안을 논의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 대변인입니다. 홍영표 원내대표께서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 고용문제 국정조사 요구건에 대해서 당내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국정조사 수용 여부 그리고 국회 정상화 문제가 결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같은 홍 원내대표의 행보는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필요하지 않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장기간 국회가 파행된 것에 따른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정조사 수용에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력형 채용 정황이 나온 상황도 아닌데 야당이 정쟁을 위해 무리하게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현재 내년도 예산안 처리까지 남은 시한은 열흘 남짓인데다 이달 들어 처리한 법안은 0건. 20일 넘게 예산심사와 민생법안 처리라는 국회의 중대한 임무를 방기한 여야의 질책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CBS 뉴스 김구현입니다. 다음은 민주노총 총파업 소식을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이 탄력 근로제 확대 방침에 반발해서 오늘 하루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20만 명이 참여할 예정이지만 산업 현장에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박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노총이 오늘 오후 3시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총파업에 나섭니다. 민주노총이 밝힌 파업 참가 인원은 20만 명입니다. 어제까지 14만 명을 조직했다고 발표했고 현대기아차와 한국GM 등 금속노조 참가자가 상당수입니다. 사업장별로 여건에 맞게 4시간 이상 파업을 진행할 계획이어서 산업 현장에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직력이 강한 보건의료노조도 총파업에 동참합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필수유지 업무 대상자를 제외한 500명이 파업에 참가하는데 응급실과 수술실 등 운영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총파업의 대표적 이슈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에 대한 반대입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입니다. 정부는 국회 핑계대고 국회는 개점위협 상태에서 올 연말 안에 탄력근로제 기간을 확대하겠다. 그것을 합의해라라고 컵방만 일삼고 있습니다. 노동법 개혁만 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탄력근로 기간 확대는 경영계가 단위 시간을 확대하지 않으면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주 52시간제를 지키기 어렵다는 요구를 하면서 비롯됐습니다. 정부와 국회에서 최장 3개월인 현행 단위를 6개월이나 1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반면 단위 기간을 늘리면 연장 근로 수당이 줄고 노동시간 단축이 사실상 퇴색되거나 오남용 사례가 나올 거라는 입장입니다. 민주노총은 내년 1월 총파업 가능성도 예고해둔 상태입니다. CBS 뉴스 박희원입니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여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지지층인 노동계와 전면전을 할 수 없는 데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설득해야 하는 정부 여당으로서는 난처한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김동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주노총이 오늘 하루 총파업을 하면서 정부 여당의 고민도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여당도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협상에도 나오지 않는 민주노총의 경직된 태도에 불만이 높은 것은 매 한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노동사회위원회를 민주노총 없이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낙연 국무총리 등 정부에서도 민주노총 파업에 범법 행위는 있을 수 없다며 경고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 여당 내부에서도 불만은 높은 상황입니다. 제발 아무리 노조가 좀 화가 나고 이러더라도 그 대화는 서로 좀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폭력적인 방식으로만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풀리겠습니다. 하지만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한미 FTA 등을 두고 민노총과의 대립각으로 치명상을 입은 트라우마도 있어 사사건건 충돌만 할 수 없는 여권의 고민은 더 깊습니다. 무엇보다 제대로 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해선 민주노총이 대화기구 안에 들어와야만 해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으로 정부 여당과 노동계의 대화도 당분간 쉽지 않아 보입니다. CBS 뉴스 김동빈입니다. 친노동정부를 자처했던 문재인 정부와 노동계가 극한 대립을 보이는 모습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노동계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정부의 반노동 기조를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계속해서 김민재 기자입니다. 올해 초 문재인 정부와 노동계는 어느 때보다도 친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17년 만에 최고 수준인 최저임금 인상과 박근혜 정권 시절 노사정 대화 파행을 불렀던 양대 지침의 폐기가 그 증거입니다. 하지만 올 2월부터 취업자 증가폭이 급격히 추락하자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도 후퇴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폭은 절반으로 뚝 떨어져 3년 내 시급 1만 원 공약이 공식 파기됐고 그나마도 산입범위 확대로 사실상 보수정권 수준 인상폭으로 퇴보했습니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국면에선 정부가 앞장서서 노조의 양보를 압박했고 국회에서 노동시간을 단축하면서도 휴일수당 중복 할증은 개정안에서 제외됐습니다. 반면 지난 7월 문 대통령이 아직 국정농단 재판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만나는 등 친기업 행보는 대폭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장시간 근무를 부활시킬 탄력 근로제 확대와 저임금 일자리 비판을 받는 광주형 일자리까지 밀어붙이자 노동계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단 겁니다. 다만 진보정책 추진 동력으로 노동계 지지가 필요한 정부도 아직 노사정 대화 복귀를 원하는 민주노총도 서로를 필요로 하는 만큼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의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CBS 뉴스 김민재입니다. 어제 오후 5시쯤 경남 진주에서 서울로 향하던 KTX 열차가 전기 공급 중단으로 충북 오송역 구내에서 멈춰서면서 경부선 상하행선 운행이 밤새 차질을 빚었습니다. 이 사고로 뒤따르던 포항발 서울행 열차도 멈추고 임시 열차가 하행선으로 교차 운행하면서 열차 27대의 운행이 지연돼 승객들이 오늘 새벽까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인천 중학생 집단 폭행 사건의 가해 학생 가운데 한 명이 또 다른 폭행 사건을 일으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성무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인천에서 또래 중학생 집단 폭행 사건으로 구속된 가해 학생 4명 가운데 한 명인 A양이 또 다른 폭행 사건에 연루된 정황을 경찰이 포착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인 A양은 이 때문에 올해 4월부터 인천시 교육청 산하 해밀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아왔습니다. 해밀학교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중고교생을 위한 공립형 대안학교입니다. 그러나 A양은 위탁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또다시 문제를 일으켜 지난달 원래 다니던 학교로 복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학교에 복귀한 지 한 달 만에 또래 중학생이 숨지는 집단 폭행에 가담한 겁니다. 이 때문에 교육당국이 A양을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방치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A양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숨진 피해 학생의 패딩 점퍼를 입고 나와 공분을 일으킨 다른 가해 학생과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앞서 A양 등 남녀 중학생 4명은 지난 13일 오후 5시 20분쯤 인천시 연수구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B군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다문화가정 출신인 B군은 1시간 넘게 이루어진 집단 폭행을 피해 달아나다 이날 오후 6시 40분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경찰은 A양 등 가해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해당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CBS 뉴스 전성무입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우즈베키스탄과의 평가전에서 남태희와 황의조, 문선민, 석현준의 릴레이골을 앞세워 4대0으로 크게 이겼습니다. 이로써 지난 8월 출범한 벤투호는 A매치 6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을 신지혜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60대 한국인 관광객이 스위스에서 산악열차에 치여 숨졌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경찰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단체 관광을 왔던 이 남성은 지난 19일 오후 관광지인 리기산의 리기슈타펠역과 리기클룸역 사이에서 산악열차에 치여 크게 다쳤고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는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의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숨진 채 발견돼 유족이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금품 수수를 혐의를 받던 A씨는 지난 12일 군산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2시간가량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유족은 A씨가 남긴 유서를 토대로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경찰은 유족과 함께 조사 당시 CCTV를 확인했고 문제될 만한 장면은 없었다며 유족 측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이 일본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로부터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2,500억 원의 추가 투자를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투자금은 국내 인터넷 기업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간 부당 지원 행위에 관여한 혐의로 박삼구 금호 아시아나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박삼구 회장이 2015년 설립한 금호홀딩스가 2016년 금호산업 등 7개 계열사로부터 966억 원을 차입할 때 이자율을 낮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을 받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옛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법원의 2심 판단을 받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서 이른바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에서 열린 이슬람 고위 성직자 모임에서 자살폭탄 공격이 발생해 최소한 40명이 숨졌다고 AFP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아프간 보건부 대변인인 와히드 마지로프는 이번 공격은 예식장 건물에 모인 성직 지도자 등을 겨냥한 것이라며 사망자 외에 60여 명이 더 다쳤으며 사상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뉴스픽. 김현지 기자의 IT 인사이트입니다. 김현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뉴스 가져왔나요? 네, 이 전 세계 미디어 시장을 집어삼키고 있는 넷플릭스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넷플릭스. 이제 한국 안방까지도 넷플릭스가 침투했는데요. 비디오 대여점에서 글로벌 콘텐츠 공룡으로 거듭난 넷플릭스의 성장 비결과 한국 공습의 의미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넷플릭스 정확히 어떤 곳이죠? 쉽게 말하면 이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회사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전에는 다운로드를 해서 영화를 보곤 했잖아요. 네. 이렇다 보니까 불법 다운로드 같은 부작용들도 많이 생겼는데 넷플릭스는 서버에서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전송한다고 보면 됩니다. 네, 실시간으로 전송한다. 그러면 시청자들은 원하는 시간 또 어디서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 미국은 또 케이블 TV 요금이 상당히 비싸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한 달에 10,000원 정도만 내면 원하는 콘텐츠를 마음껏 골라볼 수 있고요. 또 스마트 TV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컴퓨터, 태블릿 그리고 게임기까지 어떤 스마트 기기에서 볼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네, 결국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꿨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해졌죠? 넷플릭스는 사실 20년 전인 1998년에 비디오 대여점으로 시작했습니다. 네. 이때가 인터넷이 발달하고 또 2000년대 후반부터는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TV를 보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것에 주목했고요. 당시 훨씬 더 큰 규모의 비디오 렌털숍 블록포스터라는 곳이 있었는데 여기는 계속 오프라인 대여점 확보나 매출에 집착하다가 결국 2010년에 문을 닫았습니다. 네. 네, 하지만 넷플릭스는 현재 190여 개국에서 전 세계 1억 3천만 명의 이상의 유료 고객을 확보한 세계 최대 동영상 서비스 업체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콘텐츠를 어떻게 전달하느냐, 이게 판세를 가른 셈이네요. 무엇보다 넷플릭스 하면 바로 오리지널 콘텐츠인데요. 하우스 오브 카드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나르코스, 또 요즘엔 기묘한 이야기도 대표적인 오리지널 콘텐츠로 꼽히는데요. 이 넷플릭스는 한 해 총 매출의 70%가 넘는 돈을 콘텐츠 제작비에 쏟아붓고 있고요. 70%나? 네, 그리고 드라마뿐만 아니라 영화, 예능, 다큐 제작에도 나섰습니다. 올해 만든 영화만 80여 편, TV 프로그램은 700편이 넘는다고 합니다. 네, 또 다른 성장 비결이 있을까요? 네, 넷플릭스는 이 머신러닝으로 사용자 빅데이터를 잘 활용하기로 유명한데요. 네. 아예 드라마를 제작할 때부터 시청자 선호도를 파악해서 연출 스타일, 배우 기획, 배급사까지 선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수집하는 자료는 상상을 초월한다는데요. 네. 검색한 정보와 리뷰 평가는 물론이고 이 시청자가 어느 부분에서 일시정지를 하고 어떤 부분에서 되감기를 하는지, 또 심지어 영상의 색감이나 음량까지 집계할 정도라고 합니다. 네, 좀 무섭기도 한데 제작부터 성공할 수밖에 없는 정말 맞춤형 드라마를 제작한다는 거네요. 그래서 넷플릭스는 당신이 오늘 밤 뭘 볼지 알고 있다는 것인데요. 네. 일례로 저도 하우스 오브 카드를 봤더니 지정생존자라고 또 백악관을 배경으로 한 정치물이 있어요. 네. 그런 게 추천 영상에 떠서 그걸 또 열심히 보고 다음 시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넷플릭스가 우리 안방에 들어온다고요? 네, 지난주 금요일부터 LGU 플러스의 IPTV에서도 넷플릭스 콘텐츠가 서비스 되는데요. 물론 기존에 스마트 TV가 있거나 집안 내 인터넷 연결만 하면 앱을 다운받아서 TV에서도 볼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터넷이 없어도 TV로 쉽게 넷플릭스를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닙니까? 네, 사실 이 VOD 서비스 같은 경우는 소장용을 따로 구매하지 않으면 콘텐츠 비용을 내더라도 언제까지 봐야 하는 그런 제약이 있었지만 넷플릭스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여러 번 언제든 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 광고가 없습니다. 네. 하지만 국내 업체들의 걱정이 클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제작부터 넷플릭스가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다 보니까 이런 막대한 자본력으로 콘텐츠 시장을 점령한다면 국내 콘텐츠의 해외 유통이 넷플릭스로 독점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 넷플릭스의 계약 조건은 9대1로 유명한데요. 9가 그러면 넷플릭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플랫폼에 돌아가는 수익은 단 10%인 셈입니다. 네. 현재 국내 유료 방송 사업자와 수익 배분 조건은 6대4, 5대5 정도인데 이렇게 되면 국내 콘텐츠를 차별한다는 지적도 나오고요. 네네. 또 애써 구축해놓은 통신 인프라를 헐값에 내줘서 국내 콘텐츠 유통 질서를 교란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우리 제작사들도 그 질 좋은 콘텐츠 제작에 비상이 걸려서 힘쓸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국내 미디어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열악한 제작 환경, 또 방송사와 제작사 간 불공정 거래 등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보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현지 기자였습니다. 공항 소식 알아봅니다. 이지영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수요일 아침 전국 공항이 흐린데요. 비행기는 잘 뜨고 내리고 있습니다. 김포공항에서는 오전 6시 15분에 제주로 가는 비행기가 이륙한 것을 시작으로 국내선 전 노선 정시 운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제주로 가는 승객이 많긴 합니다만 오늘 전체적으로 좌석 여유는 있는 상태여서 오전에도 예약 가능한 좌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국내선 유류 할증료가 8,800원으로 인상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항공사들의 신규 노선 취항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달 29일부터 대구공항에서 운항되는 일본 구마모토 노선이 운항을 시작합니다. 다음 달 22일부터는 부산 김해공항에서 일본 오이타와 사가를 오가는 노선도 새롭게 운항되고요. 대구 하노이 노선도 오는 29일부터 신규 취항될 예정이니까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정보였습니다. 오늘 서울에 첫눈이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 이수경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겨울을 재촉하는 비나 눈 소식이 있어서 우산 준비하셔야겠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지방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오후에 남부지방까지 확대가 되겠는데요. 중부지방의 비는 오전에 일시적으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오후부터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경기 지역에는 올 들어 소량의 첫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겠고 강원 산간 지역은 최고 5cm 안팎의 다소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가 그친 뒤
내일과 모레 사이 영하의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충청도를 중심으로 5에서 15mm 정도의 강우량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한편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5도 이상 높아서 서울은 현재 6.5도입니다. 하지만 낮에는 바람이 강해지면서 어제보다 쌀쌀하겠는데요. 서울과 수원, 청주가 8도에 머물겠고 대전 10도, 대구 13도, 광주 14도, 부산의 낮 기온은 15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21일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CBS